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벌써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 지난 셈입니다. 근데 원래 이 좌장이 해야 될 가장 최대 덕목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가 그러니까 시작은 늦게 했지만 끝나는 시간은 원래대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저녁 식사와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오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제가 사실 3년 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11월 1일에 취임해서 첫 공식 행사를 4.3 평화포럼에 축사하러 왔었습니다. 11월 5일 날. 그리고 제 마지막 공식 행사를 지금 여기 4.3 평화포럼의 종합토론 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쨌든 4.3의 영령들이 어떤 운명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사실 우리 양정심 실장님이 이번 이 행사를 쭉 이렇게 기획을 하고 발표자를 이렇게 섭외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참 욕심이 과하다. 어떻게 이런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들 발표자분들도 충분히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잘 못하셨죠.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간이 조절이 된 거는 다들 참 잘 협조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토론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집에. 그런데 이 토론의 순서에 따르면 제일 먼저 이신철 아시아 평화 역사 연구소장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첫 번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정용숙 중앙대학교 연구전담 교수님, 세 번째가 강인하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지헌 남원에 있는 흥산초등학교의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고요. 이신철 선생님은 여기 토론문이 여기 실려 있지 않고 아마 별지로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되셨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토론문을 다 얘기하려고 하시면 아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래도 하루 종일 지금 이 발표를 들으셨는데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지금 청중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꼭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좀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해주셔서 우리 양정심 실장님이나 여기 주최 측에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 2분 정도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문이 또 있고 하니까 그거를 다 이야기하시려면 또 하나의 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이왕이면은 좀 같이 생각해보고 좀 질문이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질의응답이 되거나 아니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신철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신철입니다. 저도 옛날에 주진호 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 한국사 교과서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석 대상에서는 다 빠졌네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역사 과목을 없애고 한국사로 바꾸는 그 와중에 있어가지고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2개인데 그거를 이제 좀 뒤에 것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4.3을 썼을 텐데
이제 뭐 한참 돼가지고 이제 좀 기억도 좀 흐립니다만은 4.3 이제 필자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좀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아주 좀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몇 가지 좀 과감한 과격한 문제 제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 4.3이든 뭐든 평화 교육의 관점을 획득한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사실 저는 평화는 대단히 좀 그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서 평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렇게 획득을 했는데 고대에 전쟁 없이 우리는 맨날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평화 교육인가? 그러다 보면 광개토 대왕은 뭐 걸어서 그냥 말뚝만 박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전쟁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정근대 교육은 징기스칸을 다들 부러워하고 이런 애들이 다 그렇죠. 우리 저 교육을 받으면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문제 제기로서 평화를 어떻게 지향할까 이런 고민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공이라는 이념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화교육은 다 허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남로당 이야기 뭐 이런 정명 이야기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장애물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전제하에 4.3을 오늘 아침에 발제하신 선생님들 대체로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을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4.3은 분명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남로당에 의한 봉기, 통일운동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폭력의 문제가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좀 대단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통일운동은 교과서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를 들면 2.7 구국투쟁을 왜 안 쓰느냐. 남북 협상에 대해서 더 훌륭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면 국가 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보편적 가치 문제라든지 평화 교육으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김규식이 북에 갔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하자.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북에서는 또는 어떤 남로당이 봉기를 할 때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폭력의 시대였고 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통일이라는 말 속에 뭉뚱그려 놓으면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분들에게 화상 강의로 북에서 보는 4.3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김일성이 통일정부 수립을 호소를 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했는데 제주도 인민들이 무장봉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통일론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론이다 이렇게 통일운동이었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국가폭력의 문제로 봐야 되는 문제로 얘기할 때 국가폭력 흔히들 과거사로 얘기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폭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정부 권력이었던 경찰과 군, 서북청년단, 중공권력이죠. 그것과 또 다른 권력을 지향하고 있던 무장대의 폭력까지도 다 포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폭력의 관점에서 봐야지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국가폭력, 예를 들면 민주화 과정에 다 포함했어요. 이런 문제를 연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현재성의 현재적 의미를 갖는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 인민들이 왜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통일운동이나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해석의 방점을 둬버리면 제주도 인민들이 없어진다. 제주도 민중들은 도대체 왜 거기에 갔는가? 그 사람들이 다 그럼 통일정부 수립하다가 그렇게 산으로 쫓겨가서 그렇게 됐냐? 이건 아니죠.
그 이전에 식민지 시대로부터 있었던 억압, 아까 이제 오전에는 이제 고대로부터, 고려 시대로부터의 억압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의 어떤 특성이 있죠. 인민들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자 했던 식민지 상태를 끝내고 획득하려고 했던 새로운 권력의 어떤 또는 행정 질서의 어떤 이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들은 약간의 배경만 얘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라 이제 그 우리 제가 그래도 고동환 선생님 말씀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 제주도민의 민족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편입됐다. 통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사의 과제를 제기했다. 이게 평가 대단히 뭐 좋은 평가고 사실 저기 교과서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국가화나 국가가 4.3을 전유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걸로 빠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기억의 방식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모든 피해의 어떤 기억 방식은 거대한 조형물을 세우는 걸로 기결이 됩니다. 노건이 아까 말씀하셨고 거창도 마찬가지고 제주 4.3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현충탑하고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근데 저도 영국 되게 싫어하는데 그 영국에서 뭐 독일도 싫어합니다만은 독일에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독일 칭찬을 해서 전 독일의 그 식민주의 청산 안 하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영국의 그 군인들이 한 마을의 군인들이 대대병력을 구성해서 한국전에 참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 설말이라는 파주의 그 한 시골 구석에서 무려 800명이 전사를 해요. 750명 가까이 죽는데 마을 사람이 다 죽어요. 한 마을에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기억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 자기들은 뭐냐면 그 약간 절벽에 돌 몇 개 갖다 놨어요. 더 이상 확장하지 마라.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앞에 가서 묵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하도 하자 그래서 그 옆에 좀 이렇게 좀 그르르한 걸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한국식이라는 거죠. 그들이 여기 와서 한 마을이 완전 전멸당할 정도로 여기 와서 싸웠는데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국군 4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게 엄청난 전과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걸 따라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3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 폭력의 희생이라면 지금 국가는 그러면 그런 국가 폭력을 하지 않을 그런 국가라는 담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국가 권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북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그 인민의 정권이라고 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뻐근난 게 뭐냐면 노동자 조직에서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운 정권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월급 더 받아야죠. 이런 거는 누가 견제할 거냐. 그게 4.3에서 이게 국가화 시켰을 때 생기는 문제를 누가 그 다음에 할 거냐. 시민단체가 시민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국가화 되고 있지 않느냐. 4.3 평화재단에서 그 주최하신 행사에 제가 와서 초를 뿌려서 죄송한데 4.3 평화재단은 관이에요. 정부에서 예산 받잖아요. 이 조직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시민단체가 가져야 된다. 그럼 4.3 평화재단은 뭐 해야 되느냐. 국가 공식 기념하고 관료들이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기억하고 기념하고 비판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 동백꽃 배지 받을 거냐고 그래서 옛날에 받아서 또 안 받았는데 왜냐하면 2개 받으면 저한테는 그게 그 낭비잖아요.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지금 재활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로 얘기하면 반평화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뭐 썩는 걸로 만들든가. 물론 뭐 지금 뭐 공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뭐랄까 좀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시민단체 재원으로 활용하게끔 해야지 재단에서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시민단체를 키워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모원에 대해서 다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칭찬을 하셨어요. 물론 대단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주도민은 모두 희생자이기에 모두 용서한다는 뜻으로 위령비를 세웠다. 와, 저는 100% 200% 찬성합니다. 그런데 분열과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지를 새겼다.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것인가, 평화 화합의 길은 무엇인지 영모원의 위령비에 담긴 제주 4.3 정신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모두 희생자라는 건 이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희생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분열과 갈등이에요. 왜 국가의 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이게 모두가 피해자라고 그래놓고 분열과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술을 교과서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것들 자체가 좀 화해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주도에서 엄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명운동, 어디로 참 큰일 났네. 정명운동에 대해서 저기 이 선생.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그거 생략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기 다음에 저기 4.3 연구소 토론회 때 발표자로 좀 모셔서 그때 듣도록 하죠.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학살이라고, 이게 왜 희생이라고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희생이라는 말은 미화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학살로 일단 복원시켜야 된다. 이게 정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관두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국가폭력의 문제로 얘기하고 아까 오전에서도 인종주의 문제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식민주의입니다. 제주도 4.3이라는 것은 식민주의가 미청산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아일랜드 사태하고 저는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미국이란 제국이 다시 들어와서 이 지역의 자주권을 압살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주의라는 것은 곧 국가폭력이고 그것은 인종주의다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민주의를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죄송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정도로 좀 일단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용숙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사 그리고 서양 현대사를 전공하는 정용숙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발제문을 다 읽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낼 역사학습의 대표적인 주제로서 4.3을 오늘 다뤘는데요. 사실 뭐 오늘 나온 얘기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 역사적 이해는 수십 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왔고 그 변화의 조건은 정치와 사회라고 하는 외부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억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 기억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현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이해를 할 때 이 기억문화는 원래부터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기억, 각각의 기억의 담지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이 얼마나 또는 과연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 그것이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평화 또는 화해와 같이 가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임지연 선생님 발제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의 요점은 아마도 오늘날에 있어서 기억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토나 집단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다른 기억들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새로이 획득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기억의 탈영토화 그리고 기억 연대에 주목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같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은 그것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탈영토화와 연대의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위안부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예, 뭐 그것이 해외에서 다른 종류의 박해받은 기억과 연결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국내에서 특히 그것이 어떤 현재적인 상황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기억들과 잘 연결되지 않고 단지 기념비, 기억으로만 머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안타깝지만 어쩌면 4.3을 비롯한 다른 현대사의 비극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순원 선생님께서 북아일랜드 사례를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아일랜드 평화교육에서 어제는 잊고 내일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망각이 강요된 게 아니라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능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과정, 어떻게 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궁금한데 아마 이거는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도 화해의 조건으로서 진실 규명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들으면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그런 경우에 사실 이런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 요구라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 요구라든지 뭐 문제 제기, 소송 이러한 것이 이런 종류의 화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혹시 없었는가라는 궁금함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발제자 선생님들의 역사교육, 평화 기반의 역사교육에 대한 발제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적인 관점에서 4.3 역사학습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도적 폭력의 주체로서 국가, 공권력,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성취가 4.3의 역사교육을 통해서 교실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례로서 제가 발제문에는 썼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동성애자 기념물, 아까 임지연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때도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이 비문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옳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인데 이게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치의 동성애 박해만을 말할 뿐이고 사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박해는 그 이후에도 동독과 서독에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동성애자들에 대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배적 기억 문화라고 하는 기본 합의, 즉 관용의 독일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통합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성공사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점에서 4.3도 그렇고 80년 광주 등 한때 핍박의 대상이었던 한국 현대사의 기억들 역시도 말하자면은 따옴표 치고요. 민주화 신화와 함께 기억 문화의 어떤 역시 따옴표 치고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로 역시 따옴표를 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성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혹시 보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호곤 선생님 께서는 4.3을 비롯한 현대사의 사건들이 역사 기반 평화 교육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틀 그리고 방법론 정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삐딱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가까운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오랜 침묵 그리고 기억 억압의 시기를 지나서 분출하고 공론화되면서 사회에서 역사에서 자리를 잡는 방법으로 평화와 인권과의 연결이 선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제가 베를린의 그 위안부상 아니 그 소녀상 설치 문제랑 관련을 해서 독일 신문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평화상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검색을 하면 그 히로시마의 어머니 상이 같이 떠요. 그래서 평화상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검색어에서 소녀상과 그 다음에 히로시마 평화비 두 개가 다 같이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75주년이었기 때문에 뭐 탈핵운동이나 그린피스 같은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원폭 행사들이 독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가 세계적으로 평화운동의 중요한 상징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히로시마 평화비는 독일의 많은 도시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이미 독일 작가들이 만들어서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일본은 그러한 원폭 피해자 평화상 그리고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평화비 이를 가지고 서로 역사적인 피해자성을 내세우는 경쟁을 일종의 공간 점거 운동, 오큐파이 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건 그냥 혐의이고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좀 막 나가면 평화의 도구화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과거의 비극을 기반으로 평화를 다루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대훈 선생님의 발제도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좀 다음에 네. 이따 식사하시면서 알겠습니다. 같이 좀 저기 자리 배치를 좀 이대훈 선생님이랑 정영수 선생님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짧게 할 것처럼 시작했다가 결국 할 말을 다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그 제주에서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4.3을 매개로 해서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접목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인하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인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반성하고 가고 있는데요. 우선 제주도 고등학교 교사로서 제주 4.3 교육을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2009 교육과정에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현대사 수업에 5차시 정도밖에 수업을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가장 큰 고민은 2018년 그 제주 4.3 70주년 당시에 제주 4.3이 이젠 우리의 역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 4.3이 지역사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제주도 4.3이 전국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교육과정상에서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다른 지역에서 조정아 선생님이나 김병윤 선생님이 4.3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전근대사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이제 근현대사 중심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주도는 초등학교부터 4.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다른 지역에서라면 제주 4.3이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처음 접하는 학습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4.3
4.3을 전국적인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제주 4.3이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났던 4.3이라고 한다면 한두 페이지 정도로는 좀 부족한 서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학습지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교과서를 가장 우선시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4.3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김병윤 선생님처럼 정말 2와 2분의 1이라는 교과서 서술 구성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4.3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4.3에 대한 이제 지금 이미 국가 추념일로도 지정되었었지만 김병윤 선생님의 지적처럼 이거를 폄훼하려는 다양한 그 부분에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과정과 진상규명 과정이 같이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이제 양민 학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과서에 반영이 된다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제주 4.3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정말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해주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지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흥선초등학교 교사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4.3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서부터 어떤 고민들이 선생님들을 얽매이고 있는가, 어떤 고민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원론적인 고민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에서는 4.3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4.3 교육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의 4.3 교육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나도 교실마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의존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4.3 시절에 지내셨던 분인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당시는 스스로 4.3에 대한 정보들을 스크랩하고 이러고 계셨고요. 어떤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밭에서 일하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즉 4.3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감춰지고 전승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리 초등교사들은 굉장히 파편적으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3에 대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그래서 아주 군경과 산사람의 싸움에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 정도로 단순화해서 사건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상태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라는, 나는 일본이 싫어요 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초등교사로서 4.3을 어떤 장면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전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의 장면으로 기억을 해야 될지, 뭐 통일운동으로 기억을 해야 될지, 또는 이게 토벌대의 입장으로 또 보면은 그분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럼 그런 장면으로 기억을 해야 될 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늘어놓을 수도 없고, 왜냐면 아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다 늘어놓으면. 두 번째는 4.3을 어디까지 기억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생깁니다. 진상보고서에는 4.3이 54년 9월 21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불이익을 당한, 빨갱이라는 족쇄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시다 고초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도 이어졌는데, 그럼 어디까지 교사는 4.3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 그게 어디까지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4.3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니면 그때 그냥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끝난다, 이게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과연 누구의 시각으로 기억을 해야 될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토벌대 시각으로 기억을 한다면 뭐 진짜 군인과 경찰이 나라에 충성한 일이 돼버릴 거고, 이걸 무장대의 시각으로 기억을 한다면 결국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항쟁, 이렇게 기억이 될 것이고요. 민간인의 시각으로 기억을 한다면 그냥 너무나도 어목했던 시절에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처럼 기억이 될 것이고요. 그걸 또 위에 정치 세력의 시각으로 기억을 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사건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초등교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막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늘어놓기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사로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쩌면 좀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초등교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난 제주 4.3 70주년 기념 사업 때 그 전국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을 많이 언급했고, 저희 박물관에서 했던 그 특별전의 제목이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아주 저질러졌던 국가 권력에 의한 그 피해, 이런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것이 뭐 어느 쪽이냐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제주도민들이 입었던 피해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예, 그런 시각으로 저희들이 전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바로 그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보도하면서 남로당 역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로 기사를 썼어요. 그 바람에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저희 그 4.3 특별전을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관장이 되기 전에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를 제가 지냈는데, 그때 전국화 세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주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주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4.3은 어떤 통일된, 어떤 정리된 시각으로 공유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 사회에서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의 소리에도 기사도 안 나요. 작년에 제가 기조 강연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기사가 났었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밖에서는 뭐 전국화 하려고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막상 서로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되는 노력과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된 어떤 동기가, 지난번에 제주도 교육청이 우리 고동환 선생님 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지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그런 그 노력을 한 결과 교과서에 잘 그전보다 많이 이제 잘 반영됐다 그랬는데,
저도 뭐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검정 역사 교과서를 계속 대표 집필자로서 해온 경험에 의하면 그런 노력들을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정교과서 때 뒤엎으려고 했었고, 그것을 다시 어쨌든 검인정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분량이라든가 서술 기조가 그렇게 그전 검정 교과서보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확산되어 나가고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까? 또 이번에 결과가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과정이겠죠.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동아출판사의 그런 사례가 어쨌든 이번 교과서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우수 사례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다음번에 이제 교과서가 쓰여질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은 교과서 분량에서 2페이지 이상 앞으로 쓴다는 것은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과서를 쓴 경험에 의하면. 왜냐하면 다들 자기들이 관련된 사건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많이 써주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여기 제주 내에서 이 4.3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고민이 좀 평화재단이라든가 그 밖에 4.3과 관련된 이런 좀 상위 조직에서 그것을 수렴해갖고 해나가는데 저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학문적인 이론과 논의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수용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3분 정도 됐는데요. 혹시 그 청중석에서 질문 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양보들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네 분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이제 좀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고 이렇게 발표자 선생님을 이렇게 지목한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마이크 좀 드릴 수 있나요? 지금 발표자 선생님석에 우선 저기 고동환 선생님 오늘 어쨌든 그동안의 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나왔으니까 좀 너무 예, 길게는 하나 짧게. 네, 제가 지금 오늘 그쪽 발표를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아마 4.3 또는 이게 국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지금 평화와 화해라고 하는 관점들이 아마 다 공유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정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다. 지금 벨파스트,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그 라간 칼리지에서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 그 따로따로 가르치는 거, 이거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추인하는 현실 추수적인 관점에서 화해와 평화 이렇게 되지만 4.3은 이미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4.3의 어떤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임지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초국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아이디어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방안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게 과연 문제 해결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제노사이드는 가해자가 있고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들을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양심적인 어떤 연대로 과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오전에도 발표했습니다만은 4.3에 대한 어떤 역사 교과서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주도민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의지들에 끊임없이 결집되고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견제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도의 어떤 진전이라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양심에 의한 어떤 초국가적 연대, 기억의 어떤 탈영토화 이런 관점들이 물론 상당히 이상적인 거지만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들을 꺾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네, 염두에 두면서 수정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겠다. 이런 생각. 그 지금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저기 임지연 선생님한테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 그 사실 이제 이런 우리 국내의 역사에 대한 거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한국사 연구자들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심포지움의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뭐 서양사라고 할까요? 이런 꼭 서양사라기보다는 역사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 선생님들의 발표가 오늘 같이 이루어져서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에서의 그런 논의와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의 뭐 사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성찰이 과연 제주 4.3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앞으로 좀 진전이 되면 사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 말하자면 그 논의가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은 걸 배웠는데 근데 이게 내가 제주 4.3을 이해하는 데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까지 좀 다음에는 다음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좀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다음 기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우선 첫째는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제노사이드라든가 이런 집단 학살의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라면 오히려 간단한데 뭐 간단하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죽이기 전에 비인간화시킨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 쪽에서도 가해자와 똑같은 식의 그런 로직과 행동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제노사이드를 겪고 났을 때 가해자 대 피해자의 이분법을 가지고 그 과거를 기억의 그 이분법 속에 묶어둔다면 사실은 화해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령 이게 글로벌 메모리라는 맥락에서 제주도를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재수의 난도 그렇고 제주도 도민들 아까 그 고 선생님이 원악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원악도의 주민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난 제주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 4.3의 그것을 자주적인 통일 독립 민족운동의 일원으로 보는 것 자체도 하나의 해석이고 물론 남로당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글로벌 메모리의 관점에서 제주 4.3을 해석한다면 이거는 근대적인 국민 국가를 수립하는 운동이 한편에서는 역사의 진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이것을 제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 제주 도민들이 가졌던 어떤 대안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단순히 민족 국가로 수립 회귀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아나키스트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자치를 지역적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국가 형태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대안적 생각들이 싹 지워져 버리고 통일된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게 너무 어떤 일면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만약에 4.3 운동을 그렇게 글로벌한 그러한 기억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역사적 대안들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없었는가? 우리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민국가로 회귀시킴으로써 그러한 정말로 새로운 대안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맹아적인 형태들을 오늘날의 랭귀지로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제주 4.3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는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제가 이제 역사,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서양사 연구자들과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해 오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외국의 그 사례들을 통해서 성찰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구체적인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우리 현실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각자 알아서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서양사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국사에 대해서 그것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한국사 연구자들도 그런 성찰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통한 성찰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서양사 연구자 또는 이론 전문가들은 또 그런 관점들이 좀 구체성 위에서 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이 앞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네, 강순원 선생님 마이크 좀 드려주세요. 오늘 실은 이제 북아일랜드 문제 갖고서 했는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평화 교육에 대한 주 관심에서 시작을 한 게 실은 북아일랜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일반 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평화 교육 라인하고 역사 교육 쪽에서 지금 평화를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갭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논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주 4.3의 문제를 통일국가 구성을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마 한국 교사들이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해석과 논쟁적일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일교육지원법 11조가 고발 조항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모든 지금 현재 한국에 지금 통일 관련 교육은 전부 다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해석할 때 수업할 때 쉽지가 않아요. 북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구나 남로당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건 없거든요. 적어도 그건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다양성 뭐 언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게 어제는 읽자 뭐 이 부분이 이 자기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과거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갖고 살기에 이제 이루 그다음에 우리 미래가 지금 현재 평화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포스트 컨플릭트 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갈등 후 사회에 살아갈 때 보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우리 자꾸 옛날 싸웠던 얘기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뭐 지금 EU도 우리한테 돈 잔뜩 된다고 그러고 미국도 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밝은 미래가 오는데 뭐 자꾸 옛날 어려웠던 얘기 그 자꾸 끄집어내냐. 이제 그냥 우리 다양한 형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앞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부분은 전제가 한쪽은 있지만 다른 한쪽은 여전히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북아일랜드가 앞으로 미래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용서와 화해와 이걸 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근데 이 이퀄리티하고 이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의 그냥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3 쪽에서 나는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교사들로 하여금 논쟁적 주제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이런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얘기하는 고발조항을 폐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제도적 개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한테 해석해서 가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했을 경우는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 이 부담이 너무나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이쪽에서 뭐 평화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학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무모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그 야당 의원 6명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3명이 저한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6.25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6.25 70주년 특별전은 평화를 지향하는 전시를 하자. 그게 뭐냐면 전쟁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6.25를 통해서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전시를 하려고 한 건데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유교가 남침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익과 군경에 의해서 6.25 때 그 민간인 학살들이 이루어졌던 그것이 일부 나오는데 왜 그거를 다루냐? 사실 저희 박물관에 문체위에 있는 전 의원이 거의 대부분 다 무슨 국정감사하듯이 저희 박물관에 와서 그 전시를 보러 왔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 제주에서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4.3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민 안에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또 공존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그 학자분들이 또 4.3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연구와 이 4.3을 좀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제가 제주도 명예도민이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동안에 늘 이렇게 4.3과 관련된 교육에 노력을 많이 해오신 그 오승학 선생님이 저한테 메모지를 좀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좀 직접 하시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 잡으신 거죠? 예, 마스크는 좀 쓰시고. 예. 네.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한라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오승학입니다. 오늘 많은 교수님과 또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4.3 교육, 인권 교육에 대해서 듣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4.3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나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한 열흘 전에 그 4.3 교육 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유튜버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뭐 폭동이다 뭐다 하면서 그 교육을 받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이나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강순원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외풍에 여러 가지 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 평화재단의 목적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4.3 평화교육센터도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5.18 센터에서가 많은 교육 그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물론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재단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연결시켜서 그 평화교육센터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야 좋지 않을까. 이 교육감 성향에 따라서 조금 4.3 교육도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 지난번 교육감 때는 이 교사들 상대로 4.3 교육 주간에 연수하는 것도 정지를 시켜버려서 많은 그 항의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하고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이런 4.3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제도화를 시켜야만이 교육감의 성향이나 정치적 그 외풍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6시 10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거의 20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원래 예정된 토론 시간을 잘 지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까도 잠깐 인사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고요. 내일부터는 상명대학교 교수입니다. 내일부터는 관장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또 좋은 토론해 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양정심 실장님을 비롯해 이 4.3 평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라고 하는 이유는 박수를 치는 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4.3 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족분들도 많이 하루 종일 정말 자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유족분들, 유족회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쳐주시고요. 사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또 이런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구정일 대표 비롯해서 밖에 있는 스태프진들도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행사를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 또 촬영해 주신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자장 16분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